건축구조 성능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서 우리 교재 보시면 페이지 105회 보면 경량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량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가벼운 콘크리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압축 강도 개념보다도 그 위에 목적으로 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온, 단열, 방음 이런 용도로 쓰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경량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자, 경량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에 기준이 있어요. 압축 강도. 여기 보시면 15메가파스칼 이상에서 24메가파스칼. 자, 이하를 가졌다고 나오죠.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압축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경량 콘크리트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자, 경량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이죠. 슬럼프 값은 180mm 이하로 하라는 얘기. 이거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게, 자, 거기 보시면 물 결합 제비의 최소값 있죠. 최소값은 60% 이하. 최대값이죠. 최소값이 아니라. 자, 요런 얘기까지는 여러분 꼭 한번 봐주시고 확인하시고, 여섯 번째, 경량골자 콘크리트는 공기연행 콘크리트라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여섯 번째 보면 공기, 연행, 재, 요것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용. 말 그대로. 대표적 여러분 공기 연행제가 뭐가 있어요? AE제 또는 포철란, 플라이 애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AE제는 꼭 넣자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거 알아두십시오. 자, 세 번째 보면 중량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는 무거운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하는 역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 주로 방사선, 차폐용, 차단용으로 쓰인다는 얘기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슬럼프 값이 나와 있죠. 자, 요 슬럼프 값 150mm. 이하. 자, 두 번째, 물 결합 제비. 예, 60% 이하로 하라고 나오죠. 자, 미안해요. 50%. 자, 물 결합점은 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입니다. 한중 콘크리트. 여러분, 한중 콘크리트는 한겨울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예요. 한중, 한겨울. 한겨울에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얼어버릴 수 있는 거죠. 동결의 우려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지 않게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자, 한중 콘크리트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 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도록 초기 유통에 방제에 필요한 압축 강도 5메가파스칼이 초기 양생 기간에 얻어질 수 있도록 양생 계획을 잘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는, 자, 초기 강도가 얼마 이상? 5메가파스칼 이상 나오도록
양생계획을 잘 하라는 얘기죠. 양생이라는 얘기는 잘 굳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물시멘트비가 있습니다. 물시멘트비 최소 여러분 몇 프로? 60% 이하로 하라고 나오죠. 최대가 60%입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지금 얼으니까 반드시 A제 꼭 쓰라는 얘기죠. A제는 결론적으로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해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A제였으니까요. 자, 확인하시고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여러분 서중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자, 한중 콘크리트가 한겨울에 하는 거라면 얘는 한여름에 탓을 하는 거죠. 한여름에. 문제는 한여름에 탓을 한다는 얘기는 물의 증발이 빨라져요. 자, 물의 증발이 빨라지면 물이 적어지니까 뭐가 문제냐면 균열에 많이 가는 게 문제예요. 균열 발생이 커져요. 자, 요것을 여러분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중 콘크리트는 조건이 있죠. 기본적으로 몇 도시? 25도씨를 초과를 하면 이걸 서중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얘는 자,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혼화제는 공사 지방성에 따르고 공상 지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A 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세운다. 그래서 자, A2제를 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자, 네 번째 보면 여러분 슬럼프 값 나오죠. 이 슬럼프 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180mm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미리 스트레스를 준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미리 자, 피아노선을 사용합니다. 피아노선에 자, 미리 뭘 합니까? 인장을 가해 주는 거죠. 인장. 자, 그러면 이걸 인장 후에 콘크리트가 이걸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에는 지금 뭐가 가해지냐면 압축이 가해지는 거죠. 어디에요? 콘크리트에는 압축이 가해집니다. 이 압축력으로 부재가 살짝 휜다고 그랬죠. 그걸 해서 더 많은 자, 하중에 버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특징은 첫 번째, 다른 콘크리트에 비해서 여러분 강도가 큽니다. 강도가 크다. 두 번째, 다른 콘크리트에 비해서 균열 발생이 적어져요. 자, 얘는 진동이 커요. 자, 진동이 큰 대신에 얘는 복원력은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그렇지만 얘는 화재, 특히 열에 큰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피어나성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 화재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프리텐션법이 있고 또 하나는 포스텐션이 있죠. 자, 프리텐션은 주로 공장에서 제작하고 얘는 현장에서 제작하는 거죠. 자, 공장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소형이면서 얘는 대형이니까 현장에서 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스트레스를 줄 때 얘는 스트레스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스트레스를 주고 얘는 콘크리트 타설 후에 주는 거죠. 자,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7번째 보면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108페이지에 있어요. 수밀 콘크리트가 있죠.
숨이란 여러분 꽉꽉 들어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 굵은 골자를 가급적 크게, 즉 이 수밀 콘크리트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굵은 골자는 가급적 큰 거, 큰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지금 슬럼프 값 나와 있죠. 180m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죠. 자, 네 번째 물시멘트비. 여러분 물시멘트비입니다. 거기 보시면 50% 이하, 이하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네 번째 공기량이 빠졌네요. 자, 공기량 4% 이하로 하라고 나오죠. 이런 조건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뒤편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여러분 메스 콘크리트. 여러분 메스라고 하는 것은 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메스. 그러면 이 메스의 기준이 뭐냐면 콘크리트 벽의 두께가 80cm 이상 되면, 벽의 두께가 80cm 이상 되면 뭐라고요? 메스 콘크리트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배합원 콘크리트의 소유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이 가능한 적게. 자, 단위 시멘트량이 가능한 적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빈배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 메스 콘크리트 같은 절대 균열이 가면 안 돼요. 주로 메스 콘크리트는 여러분 지금 어디냐면 댐, 발전소 이런 데서 쓰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 균열이 가장 치명적이죠. 빈배합을 쓰는 목적 뭐예요? 균열이 적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작게 하려고. 이래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자, 콘크리트 양생기가 예산 평균이 5도씨 미만인 경우는 적절한 온도 보존값을 자, 배합 강도에 반영해서 얼지 않게끔 하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28일 초과하는 재량을 기준으로 계획 배합을 할 경우 기준으로 하는 재량은 91일까지, 즉 약 한 석 달 정도는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서서히 굳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아홉 번째 유동화 콘크리트입니다. 자, 유동화라는 얘기는 잘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를수록 잘 움직이겠죠. 근데 너무 지려도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한 게 바로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자, 얘는 슬럼프 증가 자, 증가량은 얼마큼 한다고요? 100mm 이하. 너무나 커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0에서 80mm가 요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자, 요 개념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프리캐스트. 여러분 프리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립식 건축이죠. 자, 그래서 조립식 건축에서는 콘크리트에 관련된 규정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10번에 보면 프리캐스트. 조립식이죠. 자,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충전에 사용되는 골재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즉, 왜 충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미 거푸집 틀에다가 콘크리트를 넣는다고 해서 충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타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어떤 콘크리트 쓴다고요? 충전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를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다섯 번째 이렇게 있어요. 충전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 자, 슬럼프 값은 현재까지는 가장 큰 210mm가 이하값을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 길어도 되냐? 공장에서 만드니까 여러분 습도 조절이 가능한 거죠. 습도 온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충전 콘크리트 물 결합 재비는 50% 이하. 단위 수량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6번에 보면 자, 시멘트비는 물 시멘트는 55% 이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좀 바라고. 자, 다음에 11번 고강도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는 어떤 조건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야, 고강도라고 하면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보통 콘크리트의 고강도는 얼마부터를 고강도로 얘기하냐면 거기 보시면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량골적 콘크리트 그러니까 흔히 해서 경량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규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여러분, 동결 융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겨울철에 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3번. 동결융해 받는 콘크리트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자, 1번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자, 요거의 설계 기준 강도는 최소 여러분 3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물 시멘트비. 비도 45% 이하라고 나오죠. 왜? 얼 수 있으니까 물을 적게 넣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물을 적게 넣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AEJ 반드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콘크리트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 자, 그러면 내용상을 보면 여러분 그 뒤편을 보지 말고 어떤 제목에서 앞에 편 정도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뒤편은 넘어가지 마세요. 자, 제5절 철공 콘크리트의 각보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보, 기둥, 벽, 슬라브 여기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보가 나오는 거죠. 자, 보에서 여러분 지금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될 내용이 몇 개 되는데, 자, 보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이거죠. 야도. 보에서 첫 번째는 야도 주군의 이음 위치를 물어봐요. 자, 두 번째는 야도 주군의 백은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 주군은 기본적으로 이 보에서 주군은 최소 D13mm 이상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는 자,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는 기둥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 안쪽에서 다음 기둥 안쪽까지 거리를 여러분 이걸 경간 또는 간 사이 또는 스판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걸 몇 등분 하면 4등분 합니다. 4등분 하셨죠? 4등분. 그래서 여러분 요 구간, 가운데 구간을 우리가 중앙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 구간 단부입니다. 여기도 단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요걸 여러분 지금 보의 춤을 여기서 여기까지 보의 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상부, 요 부분을 하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철근이 들어갈 때 여러분 지금 인장을 받는 쪽에 철근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중앙부는 요 하부 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부 쪽은 요 상부에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착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렇지만 이 철근은 굽어갈 수 있죠. 요 철근. 이 철근이 여러분 이름이 주군은 아니에요. 굽힌 철근이지만 주군처럼은 인장력을 찾아 들어가서 주군의 인장력을 도와주는 철근입니다. 자, 그래서 요 굽힘 철근이지만 이 굽힘 철근이 무슨 역할을 해줘? 주군의 인장력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에서 주군의 이음의 위치라든지 또는 백은의 위치를 물어보면 주군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굽힘 철근을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굽힘 철근에 들어가는 위치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음의 위치, 먼저 백은의 위치를 먼저 볼까요? 백은의 위치는 철근이 들어간 자리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부 쪽에서는 어디에 들어가고 중앙부에서는 어디에 들어간지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부 쪽은 위에 들어갔죠. 그래서 상부에 백은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부에는 하부에 들어갔죠. 하부 쪽에 백은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철근은 이제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을 때는 여러분 인장력이 즉 응력이 최소인 곳에 이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력이 최소인 곳에 바로 이 부분이 응력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주군의 이음의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야, 너 단부에서는 어디에서 있고 중앙부에서는 너 어디에서 있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단부는 어느 쪽에서요? 하부 쪽에서. 중앙부는 상부에서 있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절대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 야, 너 굽힘 철근 너도 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어야 돼요. 짧으면 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어요? 이쪽 자리죠? 요 자리. 이 자리가 응력이 가장 최소인 곳이죠. 이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반곡점. 반곡점이라고 합니다. 자, 손이 여러분 이 점이 이거 반대로 되는 지점. 이게 반곡점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다른 말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경간 또는 간 사이에 경간에 몇 분의 4분의 1 지점이 되는 거죠. 지금 4등분 했으니까 여기서 4등분 했으니까 4분의 1 지점 맞잖아요. 각각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이러면 여러분 주군에 관련된 얘기는 모두 끝났으면 보에서는 또 하나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에 뭐예요? 늦근. 자, 스타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타럽, 늦근이 하는 역할이 있죠. 이 역할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되죠. 역할입니다. 사용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전단역에 정합니다. 두 번째, 사인장 균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크다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겁니다. 뭐 주군의 위치 고정,
피복 두께 유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 정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느끈은 기본적으로 중앙부보다는 단부 쪽에 많이 배근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걸 단부로 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느끈이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촘촘히 배근되고, 중앙부는 얘는 좀 듬성듬성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또 촘촘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부 쪽에 더 훨씬 더 느끈을 더 많이 배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둥 얘기 좀 합시다. 기둥. 자,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기둥에서 먼저 주근 얘기 좀 합시다. 기둥의 주근은 자, 최소 D16mm 이상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주근. 자, 또 하나. 이 주근의 개수가 되는데 이 주근의 개수는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각기둥, 여러분 이런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기둥의 주근의 개수가 최소 몇 개? 4개 이상. 그 다음에 원형 기둥이 있어요. 원형 기둥. 이렇게 원형이지만 얘는 이렇게 최소 4개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4개 이상. 자, 또 하나. 여러분 나선 기둥이 있습니다. 나선 기둥은 여러분 얘는 원형이지만 이 안에 이게 이렇게 볼펜 스프링처럼 돼가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근의 개수는 최소 6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6개 이상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근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가 끝났으면 개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음의 위치가 되는 거죠. 이음 위치. 자, 이음의 위치는 첫 번째. 바닥에서 최소 500mm 이상, 바닥에서 500mm 이상은 올라와야 돼요. 그 위치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기둥. 여러분 거기 보시면 순기둥 높이죠. 순기둥 높이에 3분의 3 이하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둥의 어떤 이음의 위치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 기둥에서 주근 말고 또 나오는 철근이 있죠. 무슨 철근이에요? 그렇죠. 띠근, 대근이죠. 대근이에요. 자, 이렇게 띠근, 대근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야, 띠근, 대근의 사용에 목적이 나오는 거죠. 목적. 다른 거 없습니다. 수평력에 정합니다. 두 번째. 자, 또 하나 전단력에 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력에 대한 전단력 보강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라는 거.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자, 그 외에도 주근의 착을 방지, 피복 두께 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야, 이 띠근은 주근의 크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띠근의 굵기죠. 자, 주근이 D32mm와 D35mm, 즉 32mm 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가 달라지는 거죠. 자, 32mm 이상일 때는 요거 10mm 이상이면 되지만, 자, 13mm 이상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바닥판 슬랍으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 교재 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세 번째 바닥판 슬라브입니다. 이 바닥판 슬라브는 크게 두 가지 슬라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방향 슬라브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방향 슬라브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일방향 슬라브와 이방향 슬라브는 여러분 그 부동, 그러니까 변장비가 있죠. 이 부동화 잘 보셔야 돼요. 일방향 슬라브는 저가 2가 저때큼한데 이방향 슬라브는 2가 커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부동화예요. 부동화 잘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일방향 슬라브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m, 여기가 6m. 그럼 변장비는 여러분 무조건 짧은 쪽이, 자, 긴 쪽이.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결론 이 값이 3이니까 3이 어떤 게 커요? 3이 크다니까. 이 크기는 여러분 일방향 슬라브예요. 일방향 슬라브는 무조건 짧은 쪽 방향으로 주군이 지나갑니다. 얘 이름이 뭐라고요? 주군. 그래서 주군은 반드시 단변 방향으로 배관합니다. 여러분 장변 방향으로 배관한다고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는 철근도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짧은 쪽에서 자 신축팽창하는 거와 긴 쪽에서 신축팽창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결론은 온도에서 신축팽창하면서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철근. 그래서 이 철근 이름이 온도 철근이에요. 그래서 온도 철근은 여러분 장변 방향으로 배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온도 철근을 쓰는 목적이 존재하는 거죠. 온도 철근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온도에 의한 신축 팽창으로 팽창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쓴 게 바로 이게 온도 철근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향 슬라브입니다. 자, 이방향 슬라브 가장 대표적인 크기가 여기 4m, 여기 6m. 그럼 여기는 4분의 6이니까 얼마가 돼요? 1.5. 즉 람다 값이 1.5. 그러면 1.5, 2가 크죠. 그러니까 이건 이방향 슬라브입니다. 자, 이방향 슬라브도 무조건 짧은 쪽으로 철근이 들어가야 힘을 받아요. 이 철근의 이름을 여러분 주근이라고 하죠. 이 주근은 항상 단변 방향으로 짧은 쪽 방향으로 배근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도 철근이 가야 돼요. 이쪽으로도. 이 철근의 이름이 배력근이에요. 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로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참변 방향으로 배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방향 슬라브, 이방향 슬라브에 관련된 얘기 여러분 좀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력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력백과 관련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에 벽을 만든다면 대부분 내력벽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에 벽을 만드는 거지, 비내력벽용 콘크리트는 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콘크리트로 타설이 됐다는 얘기는 내력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내력벽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내력벽을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면 내력벽의 최소 두께가 나와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자, 수직 또는 수평 받침부 거리 중 작은 쪽 값의 25분의 1 이상 또는요, 얼마로 나온다고요? 100mm 이상. 최소 100mm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 조건이 있죠. 단
지하실의 두께는 여러분 최소 얼마 이상을 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200mm 이상 하라고 나오죠. 여러분 지하실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기초에서 밑에서 많은 힘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은 최소 200mm 이상은 되어야 힘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벽의 두께가 250mm 이상인 경우에는 양면에 벽을 한다. 벽 두께가 250mm 이상 돼요. 이때는 양면에 벽을 하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특히 이 벽의 두께가 250mm 이상인 경우, 이상일 때는 철근을 이렇게 쓰면, 야, 너 건너편에도 철근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양면의 배근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복배근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거 꼭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수직면 수평철근의 배근하는 간격은, 요 배근 간격이 있죠.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 배근 간격, 즉 간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 두께의 3배 이하. 자, 두 번째, 450mm 이하. 요 둘 중에 여러분 작은 쪽 값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 내력벽의 계곡부에는 D16 이상의 철근 2개 이상씩 모서리, 계곡부 모서리에서 600mm 이상 정착하여 보강한다. 여러분 6번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계곡부 보강건인데, 계곡부가 이렇게 있어요. 자, 벽체가 있을 때, 요 계곡부가 있을 때 항상 나중에 보면 균열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갑니다. 이런 균열을 사인장 균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을 여기다 넣어줘요. 이렇게 철근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넣을 때 이 철근에 규정이 있는 거죠. 이 규정은 몇 밀리예요? D16mm 이상. 몇 개요? 여기 2개 넣죠. 2개 이상 넣어야 돼요. 그런데 너 여기서부터 여기, 즉 이 모서리부터 너 여기까지는 최소 그 길이를 600mm가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너 여기서도 최소 얼마 이상? 600mm. 그러면 이 전체 길은 최소 1200mm, 즉 1.2m 이상의 철근의 길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